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벌써 이제 2017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참 여러분하고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동안 이 방송을 즐겨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선 연말가는 인사와 새해 인사를 좀 일어나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그 법적 세미나 주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생각날 수 있는 토픽들이 사고 파는 매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시는 개인 또는 이제 그 투자 기업들,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개발하시는 이 개발, 그래서 이제 매매, 투자, 개발, 그 외에 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miscellaneous topic, 이 네 개의 큰 sub topic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것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이고 기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파시는 아이템 중에 아마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아이템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부동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은 1, 2천 불, 자동차를 사면은 1, 2만 불, 많이는 1, 20만 불. 하지만 부동산은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집을 50만 불 밑으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니 부동산을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제일 큰 purchase item이 부동산이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피해 당하시는 일들이 없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동산 세미나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동산은 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크게 두 부류로 우리는 부동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4유닛 이하의 집,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유는 이 4유닛, 4플렉스까지의 그 집은 한 어떤 가정 단위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이제 가정하에 시조례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그 규례가 4유닛 홈 이하의 부동산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동산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부동산이라는 건 당연히 4유닛 이상의 거주지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 warehouse, 빈 땅,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동산들이 이제 그 외 쪽으로 이제 속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이 부동산 매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 집,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고 파는 그 매매를 예를 들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집을 사고 팔 때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용어들부터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조금 알았던 용어들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용어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 부동산 매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우선 첫째, seller.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이 집을 팔라고 그러는 사람을 우리는 seller라고 합니다.
이 셀러는 그냥 너무나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이 집에 명의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셀러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고 트러스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제 브로커가 있겠지만은 이 브로커 분들은 이 집이 내가 지금 팔라고 그러는 그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셀러가 이 집을 팔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바이어를 찾아야 되겠죠. 바이어, 집을 사는 사람을 이제 바이어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역시 바이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이렇듯 이러한 셀러가 누구냐 바이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identify 하는 거가 이 매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어떤 트러스트로 돼 있었었는데 그 트러스트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사인을 하고 사인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셀러가 집을 바이어한테 팔기 위해서는 이 바이어를 미리 확보한 상태라고 그러면은 다 필요 없이 셀러와 바이어 간에 직접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셀러는 집을 내가 팔겠노라 하고 이 부동산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브로커가 셀러의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서 리스팅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사인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 리스팅 어그리먼트는 얼마에 팔겠다 하는 가격과 그리고 이 브로커가 얼마 기간 내에 팔아야 된다 하는 그 기간 텀들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 그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참으로 많은 서류들을 사인해야 되고 그 서류들 사인하는 거 하나하나가 작은 글씨로 여러 장 종이로 되어 있지만은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사인하는 셀러나 바이어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4유닛 밑에 이제 그 집들을 갖다 매매할 때에는 그 DRE Department of Real Estate이라고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매매에 대한 모든 규제 사항과 regulatory 활동을 하는 그 주정부 산하 기관이 Department of Real Estate입니다.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로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DRE.gov에 관련된 모든 그 정보들을 수시로 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습득하셔야 되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일반인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DRE.gov 사이트를 가셔서 브라우즈해 보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자, 이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브로커하고 사인했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60일이다, 90일이다 라는 이런 시간을 주는 거는 이 기간 내에 이 브로커가 바이어를 확보해서 팔았었을 때 이제 커미션을 받게 되는 셀러와 브로커 간의 계약이 바로 이 리스팅 어그리먼트입니다. 이 리스팅 어그리먼트가 많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exclusive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갖다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해진 기간 내에 90일이다 했었을 때에 내가 그 확보한 바이어가 아닌
제3의 다른 사람이 셀러하고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브로커는 커미션을 받을 권한이 이 exclusive라는 그 listing agreement, 이 exclusive term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래서 이제 셀러하고 브로커 간에 아니면 바이어하고 브로커 간에 이런 그 exclusive 문제를 두고 소송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듯 우선 지금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셀러가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이제 브로커한테 주면은 브로커는 이러한 브로커를 갖다 우리는 셀러스 브로커라고 얘기합니다. 왜? 셀러한테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받았고 또 그리고 셀러를 우선적으로 레프레젠트하는 브로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이어를 이 브로커가 이 바이어를 찾아서 그래서 이 매매를 성사시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브로커는 셀러를 레프레젠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어 또한 동시에 레프레젠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로커, 그러한 상황일 때를 듀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양쪽을 다 레프레젠트하는 브로커다. 이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서 아시겠지만은 셀러는 많이 받고 팔려고 하고 바이어는 적게 페이하고 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브로커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셀러도 레프레젠트하고 적게 페이하려고 그러는 바이어도 레프레젠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 상충 사이에서 양쪽을 레프레젠트하는 브로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브로커한테 주어지는 책임, 이 책임에 대한 여부도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Department of Real Estate DRE에서도 하겠지만은 이 책임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집을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참 이 브로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브로커 없이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은 For sale by owner라고 이렇게 써 있는 사인들을 보실 겁니다. For sale by owner. 이 얘기는 셀러가 브로커를 하여하지 않고 직접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브로커한테 페이해야 될 뭐 4%에서 6%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커미션을 갖다 페이하지 않고 세이브하겠다는 그러한 취지겠죠. 그리고 이 커미션에 대한 거를 오히려 바이어한테 값을 내려줘서 파는 경우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랬었을 때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거래가 성립될 수 있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나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하고 모든 상황이 트랜스페런하고 투명해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프로페셔널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의사한테 가고 변호사한테 가고 회계사한테 가고 부동산 에이전트, 인슈런스 에이전트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전문성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브로커 없이 있는 트랜잭션보다는 꼭 그래도 브로커가 인바울브 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자, 이제 브로커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에스크로라는 것이 있죠. 자, 이제 브로커는 참고로 아까 듀얼 에이전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리스팅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를 제3의 브로커를 통해서 이 바이어가 오퍼가 들어온 거를 했었을 때는 이 브로커는 바이어스 브로커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브로커가
그 리스팅 어그리먼트에서 받기로 한 그 커미션, 그 레이시 5%가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 바잉 브로커하고 나눠서 쉐어하는 것이 당연히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브로커를 통해서 매매가 거래되는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령 이 집이 리스팅 프라이스가 100만 불에 나왔다. 내 바이어가 오퍼를 넣습니다. 99만 불에. 95만 불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오퍼입니다. 그러면은 셀러는 이거를 accept를 하든가 아니면 카운터 오퍼를 줍니다. 그 얘기는 100만 불에서 깎아는 주겠지만 95만 불은 너무나 낮고 나는 99만 불 받겠다. 카운터 오퍼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넣은 95만 불 이 바이어는 나는 99만 불에는 안 사겠다 하고 여기에 대한 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셀러가 그래? 그러면 내가 95만 불에 팔게 하고 그때에 가서 95만 불에 대한 accept를 하고 계약을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돼서 accept에서 escrow가 오픈되면 다행이지만은 이 contract, 그 계약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 offer가 왔었을 때 counter offer라는 것은 이 offer에 대한 rejection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offer를 낸 사람이 본인의 offer가 한번 거절당하면은 두 번 다시 이 offer에 묶여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셀러가 처음에 카운터 오퍼를 하고 이쪽에서 노했더니 95만 불에 다시 하자 했었을 때 바이어는 이미 95만 불에 대한 오퍼는 이 시점에서 종료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살펴서 드리는 거는 부동산 매매 가운데서 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령 이제 100만 불에 있는 리스팅 한 거를 95만 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purchase agreement,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purchase agreement의 사이너가 누구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바로 좀 전에 제가 셀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부부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제 그 바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러한 매매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escrow입니다. 여러분들 escrow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신지를 잘 모르지만은 동부 스테이트들 뉴욕, 뉴저지 뭐 여러 이제 그 동부 스테이트나 많은 스테이트에 이 escrow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고 팔 때에 그 escrow는 뭐냐 하면은 이 집에 대한 모든 명의 문제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무 문제와 그리고 이 바이어가 온전하게 이게 큰 거금을 주고 사는 우리 생활 삶 속의 아이템인 만큼 에스크로는 이 집을 사고 이 바이어한테 넘어갔었을 때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절차를 도와주는 프로세스를 하는 회사가 에스크로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동부의 타주 같은 데에서는 이걸 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러한 에스크로 절차를 갖다 진행하게 됩니다. 차이는 에스크로는 모든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실제 그 많은 들어가는 시간들이 변호사가 했을 때보다 이제 에스크로 비용은 훨씬 더
적겠죠. 어떤 분들은 그 부동산을 사고 파시면서 저를 찾아와서 에스크로 하지 말고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이 에스크로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페이해야 되는 변호사의 시간 그거를 감안했었을 때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라는 거는 이 서부 스테이트,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해줍니다. 가령 95만 불의 집을 파는데 이 집에 mortgage 론이 있고 또 judgment이 있고 텍스를 내야 되고 여기에다가 그 담보 저당을 한 모든 사람들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런 모든 결산 문제를 이 에스크로에서 다 해야지 되는 하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디파짓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또 돈을 넣고 하면 그거를 결산해서 이 트랜잭션 과정을 갖다가 다 이제 그 매듭 짓는 일들을 에스크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크로의 역할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매매 과정에서 소송이 인바우되게 되면은 에스크로는 그냥 언 상태로 동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어떤 오더나 명령이 있었을 때 이제 돈도 빌리서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좋은 브로커를 만난다는 거 중요한 일이고 또 그리고 브로커와 호흡이 잘 맞는 그러한 에스크로를 선정해서 이러한 매매 과정을 거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오늘 제가 이 세미나 시간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다음 방송 때 여기서 이제 이어서 계속 부동산 매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